직원 130여 명이 다시 출근해서 이들 중 80여 명을 파견을 했던 건데요. 모르쇠로 일관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역할에 다시 이목이 쏠립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22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지시를 하나 받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30분이 채 되지 않은 밤 10시 53분 전화 대기를 하던 홍 전 차장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국정원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홍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지시도 받았으며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2월 3일 사흘 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 밤 국정원 직원 130명 이상이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고 국정원이 이들 중 80여 명을 7개 조로 나눠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직후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국정원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10여 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문건을 작성한 곳은 과거 대공수사를 맡았던 안보 담당 부서,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곳인데 국정원의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 작성 약 30분 뒤 조 전 원장은 실제로 국정원 1, 2, 3차장 등 간부 5명과 정무직 회의를 열고 계엄군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어느 정무직이 방첩사가 계엄이 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국정원이 그걸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는 얘기 하나는 누가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전 원장의 당일 행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의 인력을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당시 CCTV 영상도 확인되면서 당장의 위증과 직무유기 혐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 국무위원도 아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대통령실로 오라는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집무실에 와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처럼 조 전 원장 역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CCTV엔 조 전 원장도 양복주머니에 문건을 넣어 집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지시 문건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은 위증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내부 문건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내란 사태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 전 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다른 말을 하면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키워왔습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당시 신 전 장관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는데 조 전 원장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를 도우라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도 조 전 원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내란 재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가 지난주에 내란 사건 재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중계 의무를 부여한 새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재판 시작 전 지기현 재판장은 MBC가 지난주 금요일에 낸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의 신청권이 없단 취지였습니다. 지판사는 재판 중계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으니 특검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 측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은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특검법에 대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법 11조엔 신청이 없더라도 1심 재판을 중계하여야 한다고 중계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현재 재판부가 이 조항을 수용할진 미지수입니다. 같은 조 1항 재판 기간을 규정한 항목에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이라는 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지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받고 있는 재판은 특검이 아닌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중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판사는 지난 7월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재판 공개가 필요하다는 특검 측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라 특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지난달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선 특검법의 취지는 받아들이겠지만 그 법이 이 재판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더 센 특검법이 통과하더라도 중계를 불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지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판 속도와 피고인들의 태도로 볼 때 지판사의 계획대로 될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개명당할 위기라는 표현을 썼고 검찰 내부망에는 검찰청 폐지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우려만 있고 반성은 없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퇴근길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니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겠지만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 불만이 많잖아요.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명당할 위기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위한 개혁엔 동참한다면서도 현재의 법안은 오히려 위헌 논란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일선 검사들의 글에는 우려만 있고 반성은 없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의 한 간부는 검찰청 폐지에 찬성해온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지공장으로 비꼬며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답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한 간부는 검찰 내부망에 이제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에 적극적, 능동적,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그대로 증발했다며 민주주의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괴랄한 제도의 탄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감 댓글은 10여 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나 표적 수사, 보복 기소, 고발 사주 의혹 등 이렇게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게까지 만든 검찰의 행태에 대해 되돌아보자는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한 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대원칙 아래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 쟁점에 대한 논란은 많은데요. 오늘은 신설되는 중수청의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지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저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집니다. 공소청을 법무부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신설해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김건희 명품백 봐주기 수사 같은 검찰의 수사권 악용은 물론 공소권 남용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싸고 간과하기 어려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거느린 거인 행안부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중수청 신설 이유 중 하나는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나 마약범죄 분야에서 검찰이 쌓아온 수사 역량 보존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 달리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더 이상 검사라는 직명을 쓸 수 없고 수사관 신분이 돼야 합니다. 검사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커서 중수청 지원을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 벗으면 대부분 다 변호사로 나가서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그 상황인데 소위 능력 있는 검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나 기능 충돌 등 상당 기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고언들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발견한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를 놓고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민주당도 상설특검 등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등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닙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수사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관봉권은 본 적조차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띠지와 스티커 등을 훼손하지 말라는 지시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띠지 분실 보고를 받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월권 행위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또 다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시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원형 보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검사팀 전원을 증인으로 하는 추가 청문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통일교 목걸이 사건은 김건희 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공천 개입 혐의나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김 씨와의 공모를 아직 밝히진 못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검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사건입니다. 여기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을 조직적으로 도운 통일교 측에 은혜를 갚겠다, 통일교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청탁을 대가로 기업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이자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청탁 의혹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히림 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와 형사고발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개입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밀기 위해 전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선 이번 주 목요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선 또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국회 회견장 진입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관장을 지지한다는 일부 단체까지 뒤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딥니까? 기자회견장에선 김영석 관장은 자신의 발언을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광복은 연합군 선물이라 했던 기념사와 비슷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김 관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기관장들도 일제히 부적절했다며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낸 김 관장은 정작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 관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선 고성이 오갔고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분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그런 임명 그 과정을 정치권으로 가져와서 이게 정치 공론화장으로 만드는 것은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김 관장의 국회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전 의원은 단상에 서지도 김 관장을 직접 소개하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 지켜보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보훈부에 지난 금요일에야 기자회견 사실을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예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된 상황으로 갈 것 같냐는 질문을 받자 한미 관계는 매우 좋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으로 한국의 인력을 불러들이겠다는 뜻도 처음 밝혔는데요. 미국 인력 훈련을 위해선 한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건데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번 단속은 너무 잔인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국 이민법을 존중하라는 말로 공식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기술 인력은 합법적으로 빠르게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며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배터리 조선 등의 해외 전문 인력이 탈 없이 일하고 싶으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전문 지식을 이전하라는 겁니다. If you don't have people in this country right now that know about batteries,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그는 폭력적인 이번 단속 사태를 흥미로운 상황이라 표현하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at took place in Georgia. At the same time, ICE was doing right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이름부터가 차가운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 출신 국경안보 책임자도 대규모 단속을 더 많이 보게 될 거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The short answer is yes. We're going to do more worksite enforcement operatives because number one, it's a crime to enter this country legally. Number two. 트럼프의 말을 해석하면 H-1B 같은 전문직 비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FTA를 맺고도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과 달리 한국은 별도의 전문직 비자 할당을 인정받지 못한 명백한 차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인권적인 야만적 단속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미국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쇠사슬로 한국인을 묶어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만약 한국이 수백 명의 미국인을 쇠사슬로 묶었으면 미국인들은 전쟁을 얘기했을 거라며 동맹을 이렇게 취급하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곧 워싱턴에 옵니다. 철통 동맹, 그것도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받는 미국에게 요구하고 또 설득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은 보조금 등을 위해 올해 안 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왔는데요. 그런데 한 하청업체의 직원이 원청인 LG 계열사가 무비자 입국을 사실상 독촉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과 일본, 독일 업체 가릴 것 없이 취업 비자 발급을 우회해온 관행도 문제지만 일정 자체가 촉박하다 보니 제대로 비자를 구비할 여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조지아 현지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인 채 걸어옵니다. 무장요원은 풀린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제지합니다. 헬기가 막 현장 주위를 뱅뱅 맴더라고요. 어휴, 무서워. 저 진짜 장갑차하고 총 들고 다니는데. 주로 40, 50대 가장들인 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 자체가 불가능한 무비자 상태였습니다. 내가 해머리랑 바람을 부수고 일하러 와서 이게 무슨 개꼴이냐. 현장 협력업체 관계자는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원청이 무비자 노동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무비자 인력의 입국 일정을 2-3달 단위로 표로 만들어 무조건 사람을 채우라고 독촉했다고 했습니다. 생산해야 되는 이런 파업하고있냐. 빨리 어떻게든 사람을 구해서 넣어라. 미국인 절반 시급에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켜도 탈이 안 나는 게 한국 노동력이란 겁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어짜는 거예요. 원청이 이렇게 무리했던 건 이 배터리 공장을 최대한 일찍 가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혜택을 위해선 배터리와 부품까지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데다 아직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로선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위한 압박이 결국 맨 끝에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몰리는 문제가 미국 땅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이 사람들 나오지 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공사 참여업체 임원은 터질 게 터졌다며 인건비 절감만 쫓다가 미국 내 다른 현장들까지 멈춰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 고용을 늘리라는 미국의 압박이 우리 정부, 우리 기업을 타고 내려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모습이 됐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조지아 현지 곧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세웅 특파원, 구금된 한국인들 이제 곧 전 세계편으로 귀국할 수 있는 겁니까? 네,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이곳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갇힌 지도 벌써 닷새째입니다. 어제는 오전부터 현장 대책반이 2일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대책반을 이끌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오는 10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전세기가 이곳에서 1시간 거리인 플로리다 잭슨빌 공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 대책반 관계자는 MBC에 미국 행정 절차가 느리다 보니 장담하긴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구금시설 주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조기중 총영사는 미국 쪽은 일단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매듭 짓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진 출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향후 미국에 들어올 때 최대 10년간 입국 제한 조치가 가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전 국회에서 미국 측과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장 대책반은 여성 직원들이 머무는 스튜어트 구금센터를 포함해 구금자 1차 면담을 다 마쳤는데 빠른 석방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 다시 구금자 전원을 상대로 자진 귀국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미국 측과 전세기 귀국 절차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무려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놓고 미국 곳곳에 공장을 짓고 있죠.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는 배터리 생산비의 30%를 지원해주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보조금이 2032년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공장 완공이 늦어지면 당초 예상했던 만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도 위축이 불가피한데요. 지윤수 기자입니다.